중국 공산당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채굴 거래를 다 금지해놓고 이번 5월 30일 날 개인의 보유도 금지했어요. 원래 암암리에 개인들은 이제 보유를 하고 있었고 중국 공산당 정부도 암묵적으로 용인했어요. 근데 중국 정부는 이거를 활성화시켜 놓으면 중국 공산당들도 자기 정부를 믿지 못하거든요. 공산당 간부들은 비트코인으로 바꿔놓고 싶은 거예요. 중국 정부가 몰수하지 못하게. 비트코인으로 바꿔놓으면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모든 돈이 내 돈이었는데 사유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싫은 거죠.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경제 스토리텔러 김창익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비트코인의 시대라는 책을 쓰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구독자님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중국과의 패권 전쟁에서 비트코인을 어떻게 활용할까요? 지금 중국은 탈달러를 하려고 하는 나라고요. 트럼프는 반세계화지만 달러를 소화하려고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탈달러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근본이제로 회귀하려고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축은 일단 ECNY라고 해서 그러니까 디지털 위안화죠.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잖아요.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선도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나라죠. 그러니까 중국이 이렇게 다른 나라들보다 앞서서 CBDC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미 오프라인 화폐 패권은 미국의 달러로 굳어져 있죠. 구도가. 근데 이 패권을 미국이 어느 순간부터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했어요. 기초통화라는 거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치적인 중립성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중립적인 화폐로서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미국 정부가 이 달러 패권이라는 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했죠.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반미 국가들을 달러 유통망에서 스위프트라고 하는 그 공급망에서 제외시켜버린 거예요. 러시아를 제외하니까 러시아가 3천억 달러 결제, 그 천연가스 결제 수출 금액을 못 받잖아요. 독일 등등으로부터. 그러니까 3천억 달러라는 자산이, 국가 자산이 공중으로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근데 중국이 가장 대표적인 미국의 적성국인데 그럼 중국도 언젠가는 내가 가지고 있는 달러 표시 자산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죠. 그러니까 그러면 재빨리 내가 가지고 있는 달러 표시 자산을 다른 자산으로 바꿔야겠죠. 안전자산으로. 그러니까 이제 미국 국채를 팔고 금으로 바꿔놓는 거고 스위프트망에서 벗어나서 이제 국제 결제를 하기 위해서 달러 결제망에 상응하는 ECNY 결제망, 중국 자체의 어떤 결제망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미국은 중국이 가지고 있는 이 전략들을 무력화시킬 필요가 있잖아요. 그럼 일단 ECNY를 무력화시키는 방법으로 스테이블 코인, 디지털 화폐에서의 어떤 패권을 지키기 위한 스테이블 코인을 활성화시키는 거고, 이번에 이제 지니어스법이 하원을 통과했고 곧 상원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지니어스법에 따르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만큼 1대1로 달러나 국채를 보유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달러 패권을 지키면서 디지털 통화 공급망에서도 ECNY를 견제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중국은 자체 결제망, 디지털 결제망의 어떤 담보물이 필요하잖아요. 아까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 그 테더 USDC나 USDT의 담보물은 지금 달러와 이제 국채잖아요. ECNY 담보물은 쉽게 해서 금인 거예요. 왜냐면 누가 중국 정부를 신뢰하고 디지털 위안화를 쓰겠어요. 그럼 사람들한테 이 디지털 CNY는 사실 금으로 보장해 주는 거야. 니네가 이걸 가져오면 금으로 바꿔줄게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을 자꾸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디지털 위안화 결제망을 만들고 그거의 담보물로 금을 보유하는 건데, 그러면 근본이제를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미국의 입장에서는 근본이제를 무력화시켜야 돼요. 그러면 원래 트럼프도 근본이제로 회귀하려고 했어요. 달러가 자꾸 이제 그 세계화주의자들에 의해서 타락하니까 많이 발행이 돼서 가치가 떨어지니까 트럼프도 계속 일기 때 2016년부터 근본이제로 회귀하자. 그래서 실제로 근본이제 회귀에 대한 보고서까지 이제 작성을 해서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근본이제로 회귀한다는 거는 중국과 또 상충하잖아요. 중국이 금을 미국만큼 가지고 있거든요. 미국이 지금 포트록스나 이런 곳에 8,000톤 정도를 가지고 있어 정부가. 근데 중국 정부가 정부 보유량은 이제 미국의 상대가 안 되지만 중국 민간이 가지고 있는 걸 다 합하면은 미국보다 많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근본이제 화폐 시대로 돌아가면 중국이 그 패권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금 보유량이 민간이나 정부를 합쳤을 때 더 많으니까. 그럼 결국 보유량의 싸움이거든요. 근본이제에서는 근보유량의 싸움이니까. 그러면 중국이 근본이제로 회귀하려고 하는 거를 트럼프는 막으면서 자기가 하려고 했던 근본이제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오프라인 근본이제는 중국이 지금 앞서서 하고 있으니까 그럼 난 디지털 근본이제로 가자. 그게 결국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지금은 스테이블 코인의 담보물이 달러랑 국채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왜냐면 지금 사람들이 미국 국채하고 미국 달러를 못 믿으니까 자꾸 비트코인을 소비하는 건데, 어느 순간이 되면 야 지금 나 테더를 쓸 때 달러 담보물을 못 믿겠어. 그럼 어느 순간이 되면 이걸 비트코인으로 바꿀 이제 그런 요인들이 생길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스탠다드로 가는 거예요.
그럼 비트코인 스탠다드로 가면 중국이 하려고 하는 근본이제도 무력화되고 중국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사들이고 있는 금이 다 그냥 녹아버리는 셈이 되는 거죠. 중국은 현재 비트코인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원래 중국 그 공산당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지금 채굴 거래를 다 금지해놓고 이번 5월 30일 날 개인의 보유도 금지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암암리의 개인들은 이제 보유를 하고 있었고 중국 공산당 정부도 시진핑도 그런 것들을 암묵적으로 용인했어요. 왜냐면 이제 비트코인 스탠다드의 경쟁에 가면 비트코인도 보유 경쟁이 되니까, 홀딩 경쟁이 되니까. 근데 지금 그 중국 정부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비트코인 보유 또 채굴 거래를 금지해 놓은 게 이거를 활성화시켜 놓으면 중국 공산당들도 자기 정부를 믿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전제 국가는 그 화폐가 장부 역할을 못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화폐가 내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내 금고에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몰수당할 수 있어요. 그게 로마 시대 때 화폐하고 지금 공산당의 화폐하고 똑같아요. 황제가 몰수하면 그냥 그 화폐는 장부상에는 내 거로 돼 있지만 내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장부상의 소유권과 실제 소유권이 일치하게끔 하는 화폐가 사실 좋은 화폐인데 지금 중국의 화폐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언제든지 공산당이 몰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 소유권과 장부상의 소유권과 실제 소유권이 일치하는 화폐가 비트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산당 간부들은 비트코인으로 바꿔놓고 싶은 거예요. 쉽게 해서 중국 정부가 몰수하지 못하게. 그럼 비트코인으로 바꿔놓으면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모든 돈이 내 돈이었는데 이제 사유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싫은 거죠. 그리고 해외로 빼돌릴 수 있고 그러니까 자본 유출 때문에 싫은 거죠. 그러니까 통제 권한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제 금지했죠. 하지만 지금 현재 경제 구조가 다시 근본이제, 그러니까 디지털 금을 포함해서 근본이제로 회귀하고 있다라는 이 전체적인 그 기조를 중국 정부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금과 비트코인을 어쨌거나 더 많이 일단 무조건 보유를 해놔야 되거든요. 나중에 가서 이게 녹아버리든 뭐 하든 일단은 보유 경쟁이니까. 그래서 보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암암리에는 보유를 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중국의 채굴업체들이 사실은 중국 공산당이 운영하는 바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실제로는 민간이 투자해 놓은 거지만 사실 그 뒤에는 공산당이 있다는 얘기도 있고 비공식적이지만 근데 이거는 이제 충분히 추론 가능한 개연성이 있는 추론이죠. 왜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중국은 공산당은 바본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이제 금지를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겉다로 속다른 거예요, 지금. 중국 정부는 입장과 속내가. 비트코인을 금지한 거는 그걸 이제 행간 해석하면 비트코인을 통해서 공산당 간부들이 미국 자산으로 위안화를 빼돌리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근데 사실은 그렇게만 안 하면 눈 감아줄게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많이 보유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중국 공산당의 어떤 통제권 아래에 있는 것들은 눈 감아주겠죠.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들은 어차피 내 게 아니니까 철저하게 금지하겠죠. 비트코인은 사기다라고 주장한 트럼프가 우호적으로 변한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들이나 사업가들이 어떤 거에 대한 입장은 기준은 그거예요. 나한테 이득이 되느냐.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비트코인에 대해서 반대할 때는 비트코인이 나한테 이득될 게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개인한테도 이득될 게 없고 근데 남들이 볼 때 그냥 트럼프도 사업가였으니까 주변에 다른 지인들이나 이제 월가 지인들을 만나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비트코인이 뭐야? 그러니까 그때 이제 월가 지인들은 자기네들은 비트코인을 부정했으니까 공식적으로는 뒤로는 BM도 JP모건도 JP모건 코인을 발행했는데 어쨌거나 공식적으로는 달러 패권에 위협이 되니까 반대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주변의 전문가들 지인들한테 물어보면 폰지 사기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이거 그냥 사기인가 보다 했죠. 그러니까 특히 또 대통령 때도 그 달러 패권에 위협되는 거야. 왜냐면 탈중앙화니까. 원래 화폐 패권이라는 거, 발행권이라는 거는 정부와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건데 이거 발행권이 민간한테 있잖아. 가장 싫은 거예요, 정부는. 통화 정책을 내가 중앙에서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거는. 그러니까 무조건 싫죠. 그러니까 모든 중앙은행, 모든 정부는 트럼프뿐만이 아니라 트럼프는 지금 이제 돌아섰지만 트럼프를 제외한 거의 모든 정부, 200개국의 정부는 지금도 비트코인 싫죠. 왜냐하면 탈중앙화, 자기의 어떤 권력을 분산시키겠다는 건데 그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했을 때 트럼프가 비트코인 싫어, 사기야 라고 얘기했다가 갑자기 나는 비트코인 대통령이 될게, 비트코인 좋은 거야. 왜 그럴까요? 아까 얘기했지만 기준은 나한테 이득이 되느냐잖아요. 간단히 얘기하면 지금 트럼프한테 비트코인이 이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지금 트럼프는 미국의 대통령이니까 다시 말하면 트럼프 개인한테도 뭔가 이득이 되는 것 같고 가장 더 큰 틀에서 보면 미국의 무엇과 패권과 비트코인이 일치하는 어떤 접점이 있는 거예요. 이걸 누군가가 얘기를 해준 거예요. 비트코인이 폰지 사기다. 단순한 그냥 디지털 코드가 아니라 달러 패권에 도움이 되는 거야 라는 서사를 구성을 해서 트럼프와 공화당 의회를 설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명시적으로 내가 설득했어 아니면 트럼프는 나는 이런 얘기를 듣고 비트코인을 받아들였어 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그동안에 쭉 전개됐던 어떤 과정들을 보면 페이팔 마피아라고 할 수 있는 피터 틸, 그러니까 페이팔 창립자이자 지금 이제 팔란티어 창립자죠. 피터 틸이 트럼프를 설득했다고 봐요. 왜냐면은 피터 틸이 페이팔을 운영할 때 2020년부터 페이팔에서 그 PYUSD라는 페이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동시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고 했던 기관이 하나가 뭐냐면 페이스북 마크 저커버그가 리브라라는 그 페이스북 코인을 발행하려고 했거든요. 철퇴를 맞았어요. 그러니까 월가 그 기득권 그 금융 세력들이 이제 로비를 해서 우리나라 따지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엄청나게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든지 간에 기업은 그 국세청에 털어가지고 먼지 안 나는 기업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하면 안 되겠다. 또 이제 유럽 EU 집행위원회에서도 엄청나게 페이스북을 견제했죠. 왜냐면 공통의 전선인 거죠. 이게 페이스북 그 전 세계 인구 2억 명인가 10억 명이 쓴다는 건데 여기서 어떤 통화를 발행한다는 얘기는 그러면 한 국가 쉽게 해서 달러에 위협이 되는 통화를 발행하겠다는 거예요. 기축 통화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미국의 정부도 그렇고 그러면 중앙 정부 통화 발행권이 있는 유럽의 다른 정부들도 이거 지금 이제 실리콘밸리 한 기업이 갑자기 통화를 발행하겠다? 이거는 그 국가 권력이라는 엄중한 권력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무슨 까부는 거잖아요. 쉽게 해서 죽여버리고 싶죠. 그러니까 이제 리브라를 거의 죽였어요. 그래서 그 마크 저커버그는 통화를 발행하겠다는 거에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화폐를 발행하겠다고 하는 순간 정부가 어떻게든 나를 죽이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페이팔 마피아인 팔란티어 피터 틸도 사실은 똑같은 시기에 아까 얘기했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고 했어요. 근데 마크 저커버그보다는 그 팔란티어의 그 피터 틸이 훨씬 더 교활한 경영자예요. 영리한, 좋게 얘기하면 정치적이고. 근데 이제 마크 저커버그는 그냥 실리콘밸리의 그냥 그 하버드 대학교를 나온 그냥 똑똑한 친구였고, 피터 틸은 굉장히 정치적이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정무 감각이 있는 경영자인데 얘는 정치인들과 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를 계속 수요하게 만드는데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유력한 조력자 역할을 할 거다라는 서사를 만들어서 의회를 설득했죠. 그래서 그게 받아들여져서 PYUSD 코인이 2023년에 발행이 됐어요. 승인이 됐어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페이스북이 하려고 했던 것만큼 엄청난 파급력은 없지만 지금도 발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테더가 워낙 오래전부터 10년 전부터 시장을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테더나 서클처럼 그런 영향력은 없지만 그런 영향력을 갖추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4세기 때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채택하거든요. 근데 이 과정이 똑같아요.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을 때 완전히 폰지 사기라고 했잖아요. 기독교가 처음 나왔을 때 예수가 처음에 포교 활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고통받는 민중들을 구원하러 다닐 때 로마 황제가 볼 때는 자기들한테 복종할 민중들이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한테 가서 고개를 숙이니까 이거는 패권의 위협이잖아요. 무조건 밟아놔야죠. 기독교를 밟았죠. 예수를 베드로 사주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400년이 지나서는 이런 기독교를 로마 황실이 받아들였어요. 국교로. 왜 그랬을까? 이미 기독교가 로마 황실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민중들한테 뿌리를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받는 민중들은 내세가 그러니까 다시 내가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내가 착한 일하면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이 서사가 힘을 주는 거죠. 나는 지금 여기선 고통받지만 내가 착한 일하고 열심히 살아서 죽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내세 천국 간다라고 하니까 그게 이제 힘이 돼서 구원신앙이 됐던 거죠. 근데 이제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갑자기 자기 장수를 밀라노 시민들이 죽였어요. 어떤 그 행사장에서 이제 충돌이 벌어져서. 그래서 밀라노 사람들을 한 1000명 정도를 학살을 해요.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그러니까 이제 민중 봉기가 일어날 때가 된 거예요. 그 프랑스 혁명처럼 부르주아들이 막 일어나려고 하는 것처럼 로마의 평민들, 노예들이 그 테오도시우스 황제한테 달려가서 이제 황제를 이제 길로틴에 처형시키려고 하는 어떤 그 혁명의 기운이 몰입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딱 볼 때는 이거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때 이제 밀라노 주교가 이제 기독교 주교니까 신권도 강화할 겸 거래를 한 거예요. 황제한테 기독교에 회개를 하면 내가 황제를 인정해 줄게. 그러면 회개하고 기독교인들한테 용서를 받는 거니까 그럼 다시 기독교인들이 너를 지지하고 우리 기독교 주교에서 이제 교황청에서 그때 교황청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교황청에서 너의 황실의 권한을 인정해 줄게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사실은 기독교가 황권을 인정해 주는 시스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테오도시우스 황제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분노한 민중들이 뭔가 분노를 표출하는 수단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기독교가 이제는 나한테 전략적으로 도움이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트럼프의 눈에 볼 때는 지금 엄청나게 분노한 중산층이 있잖아요. 달러가 타락해서 내가 일자리를 잃었고 제조업 일자리가 다 중국으로 가고 세계화 때문에 몰락한 중산층들이 지금 90%가 분노해 있는데 이 분노한 사람들의 어떤 민심을 달래는데 비트코인이 유용한 거죠. 비트코인이라는 게 그 서사가 지금 몰락한 달러 반세계화 이데올로기를 퍼뜨리면서 이 비트코인은 반세계화 화폐고 나는 다시 달러를 건강하게 하고 중산층을 되살릴게 라는 이 서사에 부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트럼프는 언제까지 암호화폐를 이용할까요?
테오도시우스 황제와 기독교의 관계에서 봤잖아요. 그럼 거기서 또 교훈을 얻을 수 있겠죠. 자, 로마는 몰락했죠. 멸망했죠. 이탈리아는 지금 있지만 어쨌거나 로마 제국은 몰락했잖아요. 기독교는 어떻게 됐나요? 기독교는 전 세계 지금 제1대 종교가 됐잖아요. 로마를 근거지로 해서 교황청도 지금 로마에 있고. 그건 무슨 얘기냐면 무엇이 자생력이 있느냐예요. 로마 황실은 민중의 지지를 계속 얻어야 되는 거죠. 정치 권력이라는 거는. 하지만 기독교라는 구원 신앙, 민중 신앙은 그냥 그 자체로 자생력이 있어요. 그 서사 자체가. 자, 그러면 지금 트럼프도 테오도시우스 황제처럼 전략적으로 유용하니까 채택을 했잖아요. 자, 그러면 전략적으로 유용하지 않을 때 버리겠죠. 테오도시우스 황제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기독교가 전략적으로 이용했으니까 국교로 삼았죠. 근데 전략적으로 만약에 황권 강화에 불리했더라면 언제든지 다시 또 탄압했겠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번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였는데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이게 이제는 교황청이 황권보다 더 강해진다고 해서 내가 기독교를 다시 탄압할 수 있을까? 못하거든요. 왜냐면 자생력이 있으니까. 내가 그걸 탄압하는 순간 한권은 다 약해질 거예요. 트럼프도 지금 전략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비트코인을. 그러니까 지금 1차적으로는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담보 자산이 되니까 달러 국채 이제 발행 수요처를 만들겠다는 의미로 이제 만든 거잖아요. 근데 트럼프도 피터 틸한테 굉장히 먼 시점까지 이 가치에 대해서 나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과외를 받았다고 봐요. 그럼 결국 비트코인 스탠다드까지 염두를 해두고 있을 거예요. 발언이나 이제 정책들을 보면 결국은 준비 자산을 바꾸겠다는 거니까 금에서 비트코인으로. 이거는 결국은 근본이제에서 비트코인 본위제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트럼프 아까 얘기했듯이 트럼프는 이제 근본이제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굉장히 긴 안목으로 비트코인을 채택한 건데 1차적으로는 어쨌거나 지금 국채 수요처를 만드는 의미에서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비트코인 암호화폐 진영을 받아들인 거죠. 그럼 어느 순간에 이제 이게 달러를 위협한다.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반달러 화폐잖아요. 그러니까 달러를 위협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그럼 어느 순간에 미국의 화폐는 달러인데 비트코인이 또는 암호화폐가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를 위협한다. 그러면 그게 트럼프 때에서 그렇게 될지 뭐 아니면 더 먼 미래에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집권 세력이 우리 더 이상 비트코인 안 할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못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피터 틸의 전략은 굉장히 교묘했던 거예요. 원래 모든 혁명 세력들의 혁명의 씨앗은 어떤 서사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기득권들한테 유용하다는 서사를 만들어서 일단 씨앗을 심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위협이 되는 순간에 뿌리를 뽑을 수가 없어요. 뿌리를 이미 내리고 있고 자생력이 있고 이제 민주들한테 훨씬 더 강한 서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나중에 가서 그러면 이제 트럼프나 또는 트럼프 이후의 집권 세력들, 미국의 집권 세력들은 판단을 할 때가 올 거예요. 지금 미국의 패권이, 그러니까 사실 미국의 패권이 중요한 거지 그 패권의 수단이지 달러 패권은. 그러면 지금 미국의 패권이 달러 때문인 거냐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 때문인 거냐.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암호화폐 때문인 거냐라고 할 거예요. 그럼 달러냐 암호화폐냐에서 달러에 대한 의리나 이런 건 없죠. 달러가 미국의 패권에 도움이 되니까 달러인 거지. 그럼 그때 가서 어떤 서사가 그럼 미국의 패권이라는 거는 암호화폐에서 오는 거야. 비트코인에서 오는 거지. 그러니까 근본이제에서 패권은 금에서 오는 거지 달러에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달러라는 거는 근본이제 화폐의 어떤 보관 증서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통 증서인 거지 실제로 근원 자산은 금인 거잖아요. 그럼 나중에 가면은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의 근원 자산은 달러인데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는 달러에서 오는 거잖아요. 반대로. 그러면 이 가치는 달러에서 오는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금하고 달라요. 왜냐면은 많은 화폐 전문가나 경제 전문가들 분들 중에 유력 매체에서조차도 지금 그 스테이블 코인을 근본이제의 회귀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100%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근본이제로 돌아가자라는 거는 지금 법정화폐 달러의 어떤 발행권 남발로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희소한 자산을 근원으로 한 보관 증서로서의 어떤 화폐로 돌아가자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 스테이블 코인에 어떤 담보물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담보물이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죠. 근본이제하고 담보물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근본이제하고 유사한 건 아니에요. 그 담보물이 신뢰도가 있는 거냐 희소한 가치가 있는 거냐인데 달러를 믿지 못해서 근본이제로 돌아가자고 했는데 그 근원자산 담보물이 달러예요. 그럼 그 담보물도 못 믿는 자산인 거예요. 그럼 나중에 가면은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쓸 때 그러면 내가 쓰고 있는 게 지금 스테이블 코인인데 그럼 사람들한테 스테이블 코인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테더한테 가면은 달러나 국채로 바꿔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달러랑 국채를 못 믿겠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소비자가 구매력 있는 소비자가 테더한테 요구할 거예요. 우리는 달러랑 국채를 못 믿겠어. 니네가 이거 담보물을 바꿔줘야 될 것 같아. 안 그러면 이거 내다 팔아버릴 거야 라고 하겠죠. 그럼 그때쯤 가면 비트코인으로 담보물을 바꿀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비트코인 스탠다드가 미국 정부가 의도했던 의도치 않았건 이제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비트코인 스탠다드가 될 거예요. 그럼 그때 가서는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 간의 결합이지 비트코인과 달러 간의 결합이 아니죠. 왜냐면 지금 스테이블 코인의 담보물이 달러가 됐으니까 그 대응되는 자산 개념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들어오겠죠.
그 달러를 몰아내고 이제 비트코인 준비자산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사자가 무서워서 사자랑 싸울 수 있는 내 편인 호랑이를 방에 들였는데 사자를 몰아내고 나니까 호랑이가 더 무서운 거예요. 나중에 가서는. 그럼 내가 호랑이를 몰아낼 수 있을까? 그러면은 호랑이를 무찌를 수 있는 곰을 내가 데려다가 놓기 전에는 못 몰아내죠. 그러면 나중에 가서 내가 비트코인이 싫어서 비트코인을 몰아내려면 달러님이 타락했고 그보다 훨씬 강력한 뭔가를 갖고 와야죠. 그게 뭐가 있을까요? 현재로서 대안이 없잖아요. 비트코인의 가치는 어디까지 상승하게 될까요? 비트코인의 가치는 어떻게 궁극적으로 설명할 수 있냐면 화폐의 궁극적인 가치는 실물 자산의 가치하고 동등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의 GDP가 30조 달러거든요. 연간. 그럼 미국 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달러의 가치는 1년 단위로 끊어서 계산하면 30조 달러인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런데 화폐의 가치를 실물이라고 해놓고 또 화폐로 환산하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미국의 30조 달러라는 GDP가 예를 들어서 그 테슬라 100대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냥 단순화시켜서 미국의 GDP가 그냥 연간 테슬라 100대야. 미국에서 모든 생산하는 모든 실물이 연간 테슬라 100대예요. 그러면은 그 화폐가 30조 달러다 그러면 테슬라 100대가 30조 달러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걸 30조 달러로 하지 말고 테슬라 100대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가면은 30조 달러의 가치는 테슬라 100대인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 GDP가 100조 달러가 연간 100조 달러거든요. 그러면은 이 100조 달러를 테슬라 300대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나중에 갔을 때 그 당시 유통되는 모든 화폐의 가치는 테슬라 100대예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얘기해서 지금 만약에 비트코인이 달러와 금의 역할을 다 대체한다, 100% 대체한다. 그래서 전 세계가 다 비트코인으로 이제 거래를 한다 그러면은 전 세계 비트코인의 가치는 그때 GDP 100조 달러인 거예요. 말을 제가 꽈서 더 어려워졌는데 쉽게 얘기해서 지금 현재 GDP가 100조 달러다. 그러면 이 100조 달러가 현재 화폐 가치예요. 근데 이게 달러로 환산됐으니까 달러의 가치가 100조 달러라는 거죠. 이게 좀 말이 좀 웃기지만. 근데 이게 이제 비트코인으로 다 바뀌었다. 그럼 현재 GDP가 100조 달러니까 이 모든 실물을 비트코인으로 거래한다라는 시대가 되면 비트코인의 가치는 100조 달러인 거예요. 그러면 100조 달러 나누기 2,000명 그게 되는 거죠, 대략. 그럼 이제 얼마가 나오죠. 근데 여기서 계산 안 된 게 있어요. 사람들이 그 한 가지 광고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 지금 달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폐 있잖아요. 달러는 지폐. 근데 달러 시스템의 가치가 있어요. 달러는 100조 달러인데 이 달러 시스템이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위프트 망도 있고 월가의 부동산들은 있고 또 런던에 또 금융 도시가 있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여의도나 이제 을지로가 있겠죠. 화폐 제도가 운영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자산들, 시스템들, 컴퓨터들, 부동산들 이 시스템의 가치도 비트코인의 가치예요. 왜냐면 비트코인 자체가 시스템이거든요.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예요. 그러니까 달러 플러스 스위프트 망이 직관적으로 비트코인이에요. 그러니까 화폐이면서 동시에 화폐 유통망이에요.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금융시장의 어떤 부동산 가치도 비트코인의 가치에 포함이 돼야 돼요. 그때가 되면 부동산이 필요 없어지니까. 그러면 일단 맨하탄의 부동산 가격이 얼마일까요? 그것도 비트코인의 가치예요, 앞으로. 그리고 런던 금융도시의 가치도 비트코인의 가치예요. 여의도의 가치도 비트코인의 가치예요. 을지로의 가치도 비트코인의 가치고요. 이거는 누구도 계산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그냥 화폐 구매력만 계산했죠. 근데 비트코인은 그 백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비트코인 콜론 P2P 일렉트로닉 캐시 끝에 제일 끝 단어가 제일 중요해요. 그냥 캐시라고 왜 안 끝내고 사토시 나카모토가 굳이 P2P 일렉트로닉 캐시 제가 지금 캐시보다 더 중요한 게 금융 시스템이라고 했잖아요. 캐시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사토시 나카모토는 캐시를 만든 게 아니라 캐시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캐시 시스템이에요. 캐시가 아니라. 그러면은 그 시스템 안에 달러라는 지폐는 극히 일부인 거예요. 전 세계 캐시 시스템 안에서는. 근데 우리는 그 극히 일부의 가치만을 지금 환산해서 100조 달러 나누기 2천만 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100억인데 이거는 극히 일부의 가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돈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비트코인으로 바꾸는 게 좋아요. 그동안 미국 패권에 도전했던 나라들의 결과는 어땠나요? 다 죽었죠. 패권이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밀림의 정글하고 똑같아요. 사자의 왕이 있잖아요. 라이언 킹이. 라이언 킹이 그 왕좌에서 물러났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동물의 왕국 같은 거, 그 저기 BBC 방송 같은 거 보면 멋있는 사자들만 나오잖아요. 막 하이에나 수십 마리를 혼자 막 17대1로 막 상대하고. 근데 패권에서 왕좌에서 물러난 사자들만큼 비참한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자들은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팔로워로 그냥 대충 중간급으로 살다가 그냥 무리 안에서 편안하게 죽을 거냐, 아니면 황제로 굵고 짧게 살다가 정말 비참하게 죽을 거냐. 모든 라이언 킹의 말로는 정말 비참해요. 왜냐면 젊은 사자가 얘네들 가만 안 놔두거든요. 새로운 왕이. 그러니까 이게 똑같거든요. 인간 패권의 전쟁에서는. 미국이 지금 패권을 쥐고 있잖아요. 이 패권을 만약에 놓쳤다. 내가 이 패권이 합의에 의해서 이양된 가장 대표적인 게 영국에서 미국으로 패권이 이양된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 평화적이진 않았어요. 근본적으로는. 독립전쟁이라는 걸 치렀고 엄청난 무력 충돌이 있었죠. 그러니까 영국이 이제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이제 정치적으로
패권을 미국한테 넘겨줬는데 사실 실제로 독립은 했지만 1776년에 미국이 독립은 했지만 실제로 미국이 패권을 가져온 거는 브레튼 우드 체제 당시부터예요. 그러니까 거의 200년간을 영국이 독립한 미국을 지배하면서 영국이 패권을 유지했었죠. 근데 어느 순간에 패권을 놓쳤냐면 1차 대전, 2차 대전 때 금을 다 써버린 거예요. 그 금이 다 미국으로 온 거죠. 미국에 있는 무기하고 재화들을 사면서 금이 미국으로 오니까 금융 세력들이 그 금본위제로 먹고 살았으니까 금본위제 먹고 살던 애들이 금이 다 미국으로 가니까 헤드쿼터를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런던에 더 이상 금이 없어요. 미국으로 본부를 바꾼 거예요. 월가로. 그러니까 그럼 결국 화폐 패권도 본부를 미국으로 갔으니까 미국의 중앙은행한테 화폐 패권을 넘겨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거 아니에요. 금융 세력들한테. 그래서 이제 사실은 금융 세력이 조성을 해서 만든 합의가 브레튼 우드 체제예요. 그게 결국은 재무부들이 합의해서 각국의 정부들이 합의해서 앞으로 통화 패권은 파운드 스털링이 아니고 달러입니다라고 평화적인 이양처럼 보이게끔 세레모니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이 패권을 만약에 중국이 지금 위협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이 중국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은 중국이 필요해요. 왜냐면 미국 중산층들은 지금 저물가로 모든 생활 필수품을 다 중국에 수입하니까 필요하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자리를 잃어서 미국 경제가 완전히 지금 망가진 현상이 드러나고 있으니까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건데 또 이제 중국이 그만큼 성장하면서 경제적으로 패권을 이제 미국으로부터 뺏어가려고 하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패권 전쟁은 그 젊은 사자와 지금 약간 나이 든 중년 사자 간의 패권 다툼이에요.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지금 관세 전쟁도 이거 지금 끝난 거예요라고 이제 많은 얘기들이 뭐 나올 수 있고 해석들이 나올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미국이 중국을 완전히 밟아놓거나 그 회생불능의 상태로 만들어 놓거나 아니면 중국이 미국을 그냥 아예 이겨버리거나 이러기 전에는 안 끝나는 게임이에요. 그럼 과거에는 어땠을까? 자, 그러면 과거에는 어떤 국가나 세력이 미국을 위협했을까요? 유럽이죠. 그러니까 독일하고 프랑스, 영국들이었겠죠. 그러니까 미국한테 패권을 넘겨준 유럽이니까 다시 호시탐탐 다시 되찾아오려고 하겠죠. 패권을. 독일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시아에서는 그게 일본이었죠. 그러니까 독일과 일본이 BMW하고 제조업 강국이었잖아요. 당시에는 산업 중심이 제조업이었으니까 얼마큼 공산품을 잘 만드느냐였으니까 BMW하고 소니를 너무 잘 만드는 거예요. 토요타 하고. 그러니까 미국이 다 독일 BMW하고 소니 워크맨을 샀죠. 그러니까 미국의 달러가 전부 다 독일하고 일본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아작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85년에 특히나 이제 74년 때 이제 금본위제가 깨지면서 닉슨 쇼크가 오고 레이건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전 세계 자유무역을 하면서 이제 신자유주의 물결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를 자유무역을 하고 금융자유를 하니까 더더군다나 일본하고 지금은 중국이지만 당시엔 일본하고 독일이 엄청난 수출을 했죠.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모든 달러가 독일하고 일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재무장관이 보니까 야 이거 우리가 지금 남 좋은 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재무장관하고 독일 재무장관을 불렀어요. 근데 원래 국세청이 미운털 박힌 어떤 기업을 털 때는 절대 그 기업만 세무조사하지 않아요. 만약에 삼성전자를 털고 싶다 그러면은 전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죠. 사실은 삼성전자 세무조사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전 세계 6개국의 재무장관을 불렀어요. 사실은 일본 재무장관하고 독일 재무장관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맨하탄에 있는 플라자 호텔로 불러서 야 이거 니네가 우리 때문에 돈 벌었잖아. 근데 우리가 니네 때문에 망할 것 같아. 지금 관세 전쟁과 똑같거든요. 근데 니네가 어떻게 좀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망하면 니네도 재미 보겠어? 니네가 지금 재미 보고 있는 게 다 우리 때문인데? 그랬더니 공동 운명체야.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재무장관들이 그럼 뭔가 이제 걔네가 요구할 것 같으니까 평가 절상안을 가져갔을 거예요. 한 10% 정도 애나 절상할게.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재무장관이 누구였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사쿠라라 그러면 사쿠라 재무장관이 이제 당시 이제 미국 재무장관한테 야 우리가 당연히 알지. 그러니까 공동명체니까 한 10% 정도 애나 절상하면 되겠어? 딱 그랬더니 이제 미국이 뭐라고 했냐면 장난해? 야 10%가 좀 되겠어? 10%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건데 50% 2배 올리라고 처음에는. 그랬더니 일본이 깜짝 놀라서 2배 올리면 우리 보고 죽으란 얘기야? 그랬더니 니네가 죽건 안 죽건 우리가 죽으면 어차피 니네 죽어. 그러니까 같이 한번 해볼래? 아니면 그냥 죽을래? 그러니까 알았어. 우리가 올릴 적에 평가 절상할게. 그래서 일본이 50% 평가, 40% 평가 절상했어요. 엔화를. 그게 이제 잃어버린 30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일본은 그냥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 망가진 거예요. 회생불능 상태가 된 거예요. 독일과 일본이. 이제 그렇게 됐죠. 독일과 일본이 회생불능 상태가 됐죠. 그러니까 회생불능 상태가 되니까 더 이상 건드리지 않은 거야, 미국이. 이제 그 아베노믹스가 사실은 엔저인데 엔저를 용인할 수 없죠. 왜냐면 그 항상 엔 고여야 되는데. 근데 엔저를 용인한 게 이제 어차피 병신된 거 가만 놔둬도 쟤들은 우리한테 어쩔 수가 없어요. 타이슨이 만약에 무가비가 있다고 하면은 무가비가 갑자기 아킬레스건이 나가서 주먹이 뼈가 아작나가지고 더 이상 타이슨한테 위협이 안 돼. 그럼 타이슨이 걔를 이렇게 견제하겠어요? 가만 놔둬. 가서 저기 사골탕 좀 보내주고 잘 해줘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미국이 일본을 볼 때는 그냥 불구가 돼서 병신이 된 거야. 아베가 야 우리 이제 엔저로 가서 경기 좀 살려볼게 그러니까 당시에 그 부시가 아 그래 니네 맘대로 했던 것도 니네가 이제 어떻게 하겠니라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는 독일이 망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EU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이 망가지니까 영국하고 프랑스나 이 유럽이 무서운 게 뭐냐면은 그 패권의 프레임을 짤 줄 알아 얘네들은. 왜냐면 패권을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스테이크를 썰어봤으니까 이 스테이크를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는지를 레시피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는 패권의 프레임을 짤 줄 알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패권은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지만 유럽은 호시탐탐이 패권을 가져갈 수 있는 나라예요. 언제든지. 왜냐면 경제 규모가 일단 EU를 다 합하면은 지금 미국이 더 크지만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시장이 있고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역사가 있고 그리고 로마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패권을 그동안 가졌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패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다시 미국으로부터 패권을 찾아올게라고 해서 만든 게 트럼프의 눈으로 보면 EU예요. 트럼프의 세계관으로 보면 EU가 미국의 패권을 뺏어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치적인 폭력 갱스터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EU가 만들어지고 유로를 만들었잖아요. 이 유로를 만든 게 결국은 달러를 상대해서 달러 패권을 가져가겠다고 만든 게 유로거든요. 근데 이 유로가 2003년도에 달러의 패권을 위협했었어요. 그러니까 인덱스라고 해서 주요 화폐들의 가치를 서로 상대적으로 평가해 놓은 게 이제 달러 인덱스가 있고 유로화 인덱스가 있는데 유로화 인덱스가 달러 인덱스를 능가하고 뚫고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부시가 딱 볼 때는 이제 끝난 거야 이제. 독일 밟아놨는데 갑자기 유럽 애들이 EU를 만들어서 갑자기 공동전선으로 떼거리로 몰려와서 갑자기 위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을 밟아놔야 되잖아. 다시. 어떻게 했을까? 그럼 다시 또 유럽 재무장관들 다 불러서 또 이제 못질해놓고 니네 이거 평가절상 합의하지 않으면 안 내보낼 거야 이렇게 할까? 그게 이제 한 번은 통했죠. 일본 때하고 이제 독일 때 프라자 합의는 통했는데 학습을 했잖아요. 그러면 프라자 합의 호텔로 모이세요 할 때 이미 알 거예요. 미국이 뭘 하려고 하는지. 안 가겠죠. 어떻게든 핑계거리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프라자 합의나 이런 합의에 의한 화폐 조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미국은 강제력을 쓰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보면 유럽이 경제가 망가진 게 이라크 전쟁 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EU의 경제는 독일과 프랑스가 유로 화폐 경제, 영국은 유로화를 안 썼어요. 한 번도. 파운드화를 계속 썼어요. 지금 브렉시트 때문에 유로 회원국도 아니지만 유로 회원국일 때에도 영국만 유로를 안 썼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독일하고 프랑스는 유로화를 썼는데 영국은 파운드화를 계속 썼거든요. 그러니까 유로화 패권의 주축국은 프랑스하고 독일이에요. 그러니까 독일하고 프랑스를 망가뜨리면 유로화는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독일하고 프랑스를 만약에 부시 참모들이 쫙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번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저 프라자 합의 두 번째 세컨 프라자 합의를 해야 되는데 독일하고 프랑스가 안 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랬더니 그러면은 가장 결정적인 원자재가 지금도 독일이 러시아를 무시 못하는 게 왜 그런지 아세요? 독일이 러시아한테 꼼짝 못해요. 천연가스 때문에. 노르드스톰이라는 그 송유관으로 천연가스를 거의 100% 수입하거든요. 석유는 오펙으로부터 수입을 하고. 그러니까 에너지 자립이 100% 안 돼 있어요. 독일하고 프랑스는 석유하고 천연가스를 러시아 중동에서 100% 수입해요. 그러니까 이 천연가스 송유관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버리면 독일하고 프랑스는 그냥 굶어 죽거나 얼어 죽어요. 겨울에. 미국이 그걸 알죠. 그러니까 석유 가격을 올리면 엄청난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는 거예요. 독일하고 프랑스는. 지금 가장 무서운 게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자본주의에서. 그러니까 아마도 그런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독일하고 프랑스의 유가를 상승시켜서 인플레이션을 만들면 독일하고 프랑스가 견디지 못할 거다. 근데 그 유가를 끌어올리는 방법은 지정학적인 불안감이거든요. 중동에서의 전쟁이에요. 쉽게 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이거는 지금 추론이지 팩트는 아니에요. 결과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라크 전쟁이 2003년에 났는데 공교롭게 유로화 인덱스가 달러 인덱스를 뚫고 올라갈 때 3월 20일 날 이라크 전쟁이 났고 이라크 전쟁이 끝나고 나서 2004년 12월 30일 날 유가가 160달러였어요. 그러니까 3월 20일 그 이라크 전쟁 발발 시에 유가는 배럴당 25달러였어요. 6배가 된 거예요. 독일하고 프랑스가 인플레이션에 견딜 수가 없었죠.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거의 마이너스를 쳤어요. 실질 경제 성장률이. 그러면서 유로가 완전히 망가졌죠. 그러니까 패권에 도전한다는 거는 내가 너를 죽이거나 네가 나를 죽이거나 그래야지 끝나는 게임이다라는 거예요. 스페인 정부의 친중국 성향에 미국이 어떻게 대처할까요? 그러니까 스페인은 사실은 패권 상대국은 아니지만 이거의 연결고리는 뭐냐면 스페인이 중국과 밀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패권 상대국이잖아요. 지금 미국은 중국을 죽이려고 하는데 가장 강력한 동맹국인 유로에서 그중에 연결고리 중에 하나인 스페인이 페드로 산체스 총리가 트럼프가 관세전쟁 개시하니까 사실 스페인은 사실 엄청난 미국과의 교역 상대는 아니에요. 독일에 비하면, 독일이나 프랑스에 비하면. 농산물 올리브유하고 이제 하몽 파는
나라잖아요. 관광 수입하고. 이제 그러니까 사실 미국하고 그렇게 민감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얘네는 그 자기네들의 연결고리가 약하다고 판단하고 그러면 우리는 좀 이탈해서 국익을 위해서 페드로 산체스 그 총리가 시진핑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 지금 우리를 공격하니까 너도 지금 미국 때문에 피곤하잖아. 공동전선을 펼치자. 그리고 너희가 우리 하몽 돼지고기 많이 사줘. 그럼 우리가 샤워미 많이 사줄게. 이런 식으로 모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눈에 보면 페드로 자체가 패권을 위협했다기보다는 패권을 위협하는 중국을 도와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페드로 산체스가 미국이 25%그 상호관세, 그 일률적인 상호관세를 딱 4월 1일 때리니까 3월 때부터 사실은 이제 유로는 때렸었죠. 그러니까 페드로 산체스가 갑자기 이제 그런 움직임을 보이니까 자꾸 이제 시진핑을 찾아가서 만나니까 그때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언론에 나와서 한 나라의 재무장관이 스페인은 총리잖아요. 급이 달라요. 물론 미국의 재무장관이긴 하지만 재무장관이 스페인 총리의 이름을 딱 거론하고 스페인이란 국명을 딱 그냥 지목하면서 지금 보복하려고 하지 마라. 미국에 대응하려고 하지 마라. 위험하다. 경고를 했어요. 엄중한 경고를. 이게 거의 미국의 근대 외교 사상, 물론 트럼프가 최초의 기록을 많이 쓰긴 하지만 미국이 동맹국 유럽을 상대로 특정 국가의 총리 이름을 지목하면서 너 까불지 마라. 이렇게 발언한 거는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엄중한 뭔가 살벌한 경고가 오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럴 와중에 갑자기 4월 28일 날 스페인이 대정전, 그레이트 블랙아웃이 발생했잖아요. 자,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릴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게 음모론으로 생각이 될까봐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패권국을 상대하는 비패권 국가들이 패권국의 행동과 입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냐라는 전략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이 뭐냐의 문제가 아니라 비패권국들이 패권국의 어떤 행동을 논리적으로 추론할 때 어떤 해석을 하는 게 비패권국들의 생존에 전략적으로 유리하냐라는 약소국들, 그러니까 비패권국들의 생존 전략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CIA나 국정원의 어떤 매뉴얼에 이런 게 있다고 해요. 첫 번째가 덤불 속의 호랑이 이론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토끼예요. 근데 30m 밖에 덤불이 갑자기 바스락거렸어요. 그게 뭔지 몰라요. 왜 바스락거렸는지. 그럼 토끼의 입장에서는, 약소국의 입장에서는 그 바스락거렸다는 그 이유가 호랑이가 저 뒤에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게 토끼의 생존에 유리하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그게 호랑이인지 바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바스락거리는 게 바람이라고 해석하는 것보다는 자연의 어떤 요인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것보다는 저게 호랑이가 지나갔다라고 해석하는 게 토끼의 생존에 유리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냥 생존에 유리하다는 어떤 관점에서 해석을 어떻게 하냐 문제죠. 자, 그러면은 스페인이 4월 28일 날 대정전이 났어요. 근데 이게 페드로 산체스 국왕이 시진핑을 만난 지 일주일 뒤에요. 그리고 스콧 베센트 장관이 페드로 산체스 총리 너 동맹에서 이탈해서 시진핑을 만나는 거 위험한 일이야. 미국이 하는 조치에 대해서 토달고 보복하려고 하지 마. 죽일 거야. 가로치고 죽일 거야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 일주일 뒤에 대정전이 났어요. 근데 이거를 스페인의 언론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바람이다. 덤불이 바싹거리는 건 바람이다. 라고 해석을 했죠. 근데 그러면 이건 이제 언론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전기회사나 스페인 당국도 이제 어떤 자연 기상이변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이제 해석을 했죠. 하지만 실제로 페드로 산체스의 어떤 정부 강요들이 모여서 만약에 강요회를 한다면 미국이란 패권국을 상대하는 그 엄중한 시기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생존에 유리한 전략이었을까? 그리고 똑똑한 강요회였을까라고 생각하면 이 정전은 진실과 무관하게 미국이 스페인에 보내는 어떤 시그널이다, 메시지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스페인의 생존에 유리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이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무관하게. 만약에 그게 실제로 바람이었다 그러면 그거 복구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그게 그냥 미국이라는 해석이 만약에 적중했다 그러면 스페인은 미국이라고 해석했다면 더 조심할 거 아니야. 미국을 상대할 때 시진핑을 만날 때 더 조심하겠죠. 이제 시진핑 안 만나겠죠. 그리고 미국의 관세 전쟁이나 패권 전쟁에 섣불리 대응하지 않겠죠. 까불지 않겠죠. 그러니까 스페인의 생존 전략에는 이 그레이트 블랙아웃이라는 이 대정전 사태가 미국이 우리에게 보내는 보복의 신호다. 그리고 1차적인 경고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걸 무시하고 바람이라고 해석하고 계속 시진핑을 만나고 공동전선을 구축했을 때 미국이 어떻게 할지를 판단해 보면 이게 미국의 행위라고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게 스페인의 생존에 유리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진실 여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제 패권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약소국들이 패권국들이 하는 행동을 개연성 있는 행동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약소국들의 전략이 중요하냐 유리하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러면 이 바스락거림이 언론의 설명대로
자연재해가 아니라 미국이 스페인한테 보내는 시그널이라고 해석하는 게 우리나라의 어떤 생존 전략에도 유리하죠. 우리도 이제 관세 전쟁 때 이제 무역 협상을 해야 되니까 미국이 자기네 나라의 어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나라들한테 시그널로 보낼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게 미국은 엄청나구나. 어떤 나라의 전력 공급망을 그냥 교란시킬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있어요. 스톡스넷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모사드하고 CIA가 만든. 근데 그런 기술이 있구나 얘네들은. 그럼 우리를 꼼짝하지 못하게 만드는 실제로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있는데 그 수단으로 우리를 압박하겠구나. 근데 그 수단을 쓰는 상황이 되면 정말 비참한 상황이 되겠구나라고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훨씬 더 치밀한 전략을 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게 덤불이 바스락거리는 게 바람이 아니라 호랑이라고 해석하는 게 대한민국의 생존에도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은 여기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하는데 국제 관계에서 진실만큼 중요하지 하찮은 게 없어요. 진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패권국의 입장과 그 입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현상과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본질과 진실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고대부터 지금까지 현대 이르기까지 모든 전략 이론가들 그리고 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한 얘기예요. 진실은 중요하지 않다. 진실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는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고요. 옆집 아저씨와 또는 나와 내 여자친구 간의 관계에서 진실이 중요하죠. 하지만 국제 패권 관계에 있어서는 진실은 하찮은 거예요.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현상을 그 패권국에 어떤 메시지로 해석할 거냐. 비트코인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그 비트코인 반감기예요. 일단 두 가지로 반감기고요. 그 사토시 나카모토는 비트코인이라는 화폐 시스템을 설계한 게 아니거든요. 비단. 무슨 얘기냐면 사토시 나카모토는 엄청난 천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볼 때는 AI일 수도 있어요. 뭐냐면 사토시 나카모토는 암호학도 알고 블록체인 기술도 알고 화폐도 알고 경제도 알고 철학도 알아요. 모든 거에 능통한 거예요. 공부할수록 놀라운 시스템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비트코인이라는 거를 설계했을 때 화폐 시스템을 설계했지만 사실은 이 화폐 시스템이 세상에 나갔을 때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어떻게 청년기를 거쳐서 어떻게 패권을 잡을지까지를 그 과정을 설계해 놓은 거예요. 전부 다. 놀라울 정도로. 첫 번째, 반감기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속성은 불변성하고 희소성이에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살 때 디지털 금은 돼요. 근데 불변성하고 희소성 중에 2100만 개 발행량이 한정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한 번에 원샷으로 2100만 개 발행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희소성은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또 코드니까 불변성이 있고 탈중화돼 있으니까. 그러면 그냥 일시에 그냥 2009년에 제네시스 블록 생성하면서 2100만 개 그냥 탁 털어버리면 돼요. 그래놓고 자 나는 지금 디지털금 만들었으니까 당신들이 이거 한번 써보세요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걸 굳이 2009년부터 2140년까지 4년마다 공급량을 계속 줄게 만들었을까? 초창기에 많이 생산되고 갈수록 그러니까 생산량으로 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반로그 함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초창기 때 그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생산됐다가 이게 거꾸로 얘기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생산됐다가 기하급수적으로 생산량이 줄어요. 이렇게. 왜 이렇게 해놨을까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뢰 구축의 과정을 설계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초기 참여자들한테 인센티브를 많이 준 거예요. 왜냐면 처음 딱 내놓고 나서 현대차가 처음에 포니 만들었을 때 우리가 미쯔비시의 기술을 100% 다 베껴서 미쯔비시보다 좋은 차를 만들었어요. 딱 그랬어요. 실제로 그렇게 만들었다고 해요. 사람들이 포니를 딱 보자마자 그래? 정주영 회장 믿을만한데? 그런데 포니 사야지 이랬을 것 같아요. 아니죠. 누군가는 사가지고 얼리어답터가 몰아보고 그 사람의 반응을 들어보고 어때요? 했더니 30km 갔더니 막 터지고 막 난리가 났어. 막 이런 과정도 거쳤을 거고 또 그 계속 이제 컴플레인 받아들여서 계속 바꾸고 시정하고 하면서 이제 신뢰도가 쌓였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뢰도라는 건 시간의 함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비트코인이라는 어떤 신뢰할 만한 코드를 만들었는데 이 코드가 실제 사람들이 참여자들이 이걸 받아들이는 거는 인간의 심리니까 인간의 어떤 상호작용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인간이라는 존재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신뢰를 구축하는지에 대해서 안 거예요. 결국 시간의 함수란 걸 안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가 딱 만들어 놓거나 2100만 개 만들어 놓고 나서 이거 신뢰할 수 있는 코드야 딱 그러면 사람들이 처음에 다 그냥 쏟아 나오니까 관심 가졌다가 금방 관심이 꺼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잖아요. 초기 투자자들은 하이 리스크죠. 대신에 인센티브를 많이 줬어요. 당시에는 내가 10,000원 주고 사면은 채굴 비용이 10,000원밖에 안 되는데 이제 엄청나게 돈을 벌 수 있었죠. 많이 채굴해 놨으면 지금까지 났으면. 근데 4년 반감기마다 이게 줄잖아요. 채굴량이. 그 얘기는 뭐냐면 신뢰도가 계속 쌓여가니까 너는 나중에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인센티브 적게 줘야지. 너는 기여도가 적잖아. 그러니까 기여도만큼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채굴 그 반감기라는 거는. 그렇게 해서 한 번에 털어내서 일시적인 관심을 끌었다가 없어지는 것보다는 거의 130년 동안 계속 이 시스템을 함수를 만들어서 시간이 갈수록 신뢰도는 늘어나고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 되게끔 짜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 개발자들과 초기 투기자들은
엄청난 돈을 버는 거죠. 근데 갈수록 이제 이게 남들이 다 인정하고 뒤늦게 참여한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뒤늦게 사면 50만 원에 샀을 때보다는 수익률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신뢰도는 늘어나니까 이제 리스크는 줄어들지. 리스크도 줄어드는 대신에. 그러니까 반감기는 인간이라는 동물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 본질을 이해하는데 시간이라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인간은 자기가 리스크를 거는 만큼 보상을 주는 거에 그거를 공정하다고 생각한다라는 걸 다 안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이라는 화폐 시스템이 130년 정도가 시간이 흐르면 어느 정도 사람들한테 신뢰를 인정받고 이제 기축통화가 될 수 있을 거다라는 타임테이블을 짜는 거예요. 반감기가. 근데 이 반감기가 생산자 입장에서 보면 생산 단가가 2배가 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생산 단가가 미국 전기세 기준으로 하면 얼추 1억이에요. 1억. 우리 돈으로 1억. 그러니까 비트코인 1BTC 생산하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생산하려면 1억이 들어요. 임대료까지 다 하면. 1억을 들여서 지금 채굴하면 1억 5천이니까 50% 수익률인 거죠. 생산자들은. 그럼 이게 4년 반감기가 지나면 2억이 되겠죠. 생산 단가가. 그럼 지금 수익률대로 하면 가격은 3억이 되는 거고. 8년이 지나면 4억이 되고 가격은 6억이 되겠죠. 근데 이제 그때 한 가지 변수가 뭐냐면 수요가 계속 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50% 수익률이 계속 그래프가 가팔라지면서 생산 단가는 4억이 되면 6억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10억이 될 거고 생산 단가가 8억이 되면 12억이 되는 게 아니라 30억이 될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짜놓은 거거든요, 지금. 이 함수를. 이게 로그 함수라고 해요, 이거를. 기하급수적으로 가파르게 생성하는 거를. 그래서 로그 함수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현재의 생산 단가와 수익률 간의 이 격차가 4년, 8년, 12년, 16년, 20년 지나고 나면 훨씬 더 가팔라져서 당시에 이제 16년 뒤에 예를 들어서 그 생산 단가가 12억이다 그러면 18억이 아니라 이제 4, 50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보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예요. 공급 측면에서 보면 그렇고 수요 구조가 이제 기관과 국가 단위의 수요 구조를 바뀌었다는 거죠. 특히나 이제 패권 국가들 간의 패권 다툼의 전쟁의 어떤 유용한 수단으로서 채택이 됐으니까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수요죠. 비트코인은 금을 완전하게 대체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비트코인이 지금 금을 완벽하게 대체 못하는 그냥 단 한 가지 이유는 사람들이 몰라서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시간의 함수라고.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걸 옆에다 갖다 놔도 이게 뭔지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려요. 내가 여자친구 사귀어서 여자친구에 대해서 이해하는데도 평생이 걸려요. 근데 비트코인이라는 어떤 경제 시스템을 바꾸겠다는 어떤 시스템과 어떤 코드를 내가 이해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처음에는 무관심하고 관심으로 돌아섰을 때부터 시작되는데 공부가 그때부터 공부를 하는데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리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재밌는 개념이 있는데요. 연금술의 역설이라고 혹시 아세요? 제가 만든 개념이에요. 연금술이 금을 만드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연금술사 혹시 아세요? 누군지? 아이작 뉴턴이 연금술사였어요. 그러니까 영국 정부의 미션을 받고 아이작 뉴턴이 금을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연금술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금을 복제하는 거잖아요. 근데 누구도 지금 복제하지 못했죠. 근데 만약에 지금까지 복제하지 못했다는 거는 인간의 기술로 금을 복제할 수 없다는 거겠죠. 그렇겠죠. AI까지 만들고 지금 달나라까지 가는 판국에 금의 원소 76번인가? 금의 원소를 복제하지 못한다는 건 만약에 못 만든다는 얘기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금이 희소한 거겠죠. 근데 만약에 반대로 아이작 뉴턴이 영국의 미션을 받아서 연금술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금의 가치가 없어지겠죠. 근데 영국이 뉴턴한테 금을 만들려고 한 이유는 뭘까요? 금의 가치가 있으니까. 금이 가치가 엄청난 거니까 금을 금고에 쌓아두는 나라가 부자 나라니까 쉽게 해서 금이 가치가 있으니까 금을 만들려고 한 거잖아요. 금을 많이 가지면 더 부자가 되니까. 근데 영국이 바라는 대로 금을 무한복제가 가능해졌어. 당장 내일 지금 그 미국이 가지고 있는 만큼 영국의 공장에서 금을 찍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양만큼 곱하기 만약에 양이 10배가 되면 영국의 금고의 금의 가치가 10배가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달러가 엄청나게 발행되면 그 달러의 구매력이 10배가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뉴턴이 연금술에 성공하면 결국은 금의 구매력은 떨어져요. 그러니까 연금술에 성공했다는 거는 바꿔 얘기하면 연금술에 실패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연금술의 역설이에요. 연금술의 기술 개발에 성공하는 순간 연금술이라는 건 의미가 없어지는 기술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당시에 뉴턴이 집중한 거는 원소기호 76번, 그 당시에 원소기호라는 개념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그 물성을 복제하는 데 집중했을 거예요. 누렇게 반짝반짝거리는 녹여서 분해할 수 있는 금속을 만들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한 거예요. 그러면 가치가 있는 거는 금의 가치가 어디서 오는가라는 어떤 본질적인 속성을 이해하지 못한 거죠. 뉴턴도. 그러니까 뉴턴은 물리학의 천재였지만 주식 투자하고 연금술에는 바보였어요. 그러니까 천재들이 약간 좀 핀트가 나가는 그 분야가 있는 것 같아요. 주식 투자에 굉장히 실패한 루저 투자자였고 연금술을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바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금이 금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희소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금을 복제해라고 하는 순간 금을 복제한다는 얘기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데 금은 희소한 무엇인가인데 이 희소한 무엇을 복제하라는 게 말이 되나? 라는 거잖아요. 이게 엄청난 딜레마죠. 내가 가치 있는 거를 복제하고 싶은데 복제하는 순간 가치가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사토시 나카모토는 연금술에 성공한 거죠. 무슨 얘기냐면 뉴턴처럼 금의 물성을 복제하려고 한 게 아니라 희소하다는 속성을 복제한 거예요. 금은 녹슬지 않는다는 불변성이라는 이 속성을, 금이 가치가 있는 거는 불변성과 희소성 때문이야. 그러면 불변성과 희소성을 가진 어떤 거를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이거를 신뢰하게 될 거야 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오프라인상에서의 금이니까 디지털 코드로 만들어 놓으면 디지털 경제라는 거는 또 하나의 경제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그 생산량의 증가, 디지털 금의 생산량 증가가 오프라인 금의 어떤 희소성을 서로 침해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했겠죠. 물론 이 경제가 완전히 양분된 건 아니니까 조금은 침해할 거예요. 실제로 지금 비트코인의 가치가 늘어나는 만큼 사실 금에서 돈이 빠져나오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디지털 금을 복제하는 데 성공했지만 디지털 금도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금의 희소성을 상처를 주고 있는 거죠. 어느 정도. 그러니까 완벽하게 희소성을 복제할 수는 없죠. 하지만 희소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비교적.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는 최초로 성공한 연금술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사람들이 결국은 이 서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금을 금이라고 받아들였을까? 사람들은 그냥 지금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금이 가장 안전자산이라고. 근데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안 그랬어요. 금하고 은하고 똑같았어요. 자, 금이 지금 은하고 금하고 똑같은 비중일 때 가치가 얼마큼 차이 나는지 아세요? 몇 배인지 아세요? 금이 은에? 금 한 돈이 은 한 돈의 100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금하고 은은 분자 구조나 원소 구조로 보면 거의 동일해요. 만약에 DNA 검사해가지고 이게 내 아들인지 한번 밝혀주세요. 그러면 99.9% 친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금하고 은하고. 근데 실제로 금의 희소성이 은의 희소성보다 10배밖에 안 돼요. 그러면 금은 은보다 10배 비싸면 그게 합리적인 가격이에요. 근데 지금 100배가 비싸요. 그러면은 나머지 10배에는 다른 요인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 다른 요인은 인간이 만든 서사예요. 무슨 얘기냐면 왜 유럽이 근본이제를 택했을까 영국이 은본이제를 안 하고. 왜 그랬는지 아세요? 지금 비트코인을 가지고 중국하고 미국이 싸우고 있는 거가 똑같아요. 그때 청나라였나 송나라였나 중국이 은자를 가지고 너무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은의 보유를 중국이 더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영국이 은본이제로 가자. 은이 더 유통량이 많으니까 사실 화폐로 쓰기엔 은이 더 좋아요. 유용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희소성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기축통화의 희소성이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충분히 있는데 더 이상 생산되지 않는다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충분히 있어야 돼요. 희소하다고 해서 너무 없다는 게 아니라 충분히 있는데 더 이상 생산이 안 된다거든요. 근데 은이 훨씬 더 충분히 있었어요. 근데 그 충분한 거를 중국이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국의 입장에서는 은본위제로 가면은 중국이 부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의 입장에서는 패권을 가져가려면 중국이 가지고 있지 않은 금으로 스탠다드를 만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은 어떻게 해야 내가 스탠다드를 만들고 패권을 잡는지를 그때부터 학습한 거예요. 상대방이 가지고 있지 않은 걸로 스탠다드를 만들고 상대방이 이 스탠다드를 이용할 때 통행세를 내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쟤네는 은을 가지고 있는데 영국이 금본위제를 하니까 그러면 얘네 은을 팔아서 헐값에 팔아서 금을 보유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가지고 있는 은이 헐값이 되는 거예요. 영국은 그걸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하려고 하는 건 똑같아요. 지금 중국이 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까 미국이 그 금을 헐값으로 만들려면 비트코인 스탠다드를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이 역사가 반복되는 거죠. 학습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가서는 이 가치라는 거는 그러면 어떤 역사 속에서 인간들이 자기들한테 유리한 스탠다드를 만드는 과정에서 서사를 만든 거네. 금이 본연의 지금 은의 가치의 100배는 아닌 거네. 결국은 인간이 만든 서사네라는 거죠. 그러면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이게 지금 이론적으로는 훨씬 더 희소하고 훨씬 더 불변적이잖아요. 금보다. 코드니까. 근데 인간들은 아직 코드를 잘 이해하지 못해요. 물성이 직관적이잖아요. 내가 지금 이 커피를 이렇게 딱 들어서 이게 물질이 있으니까 커피가 있다고 느끼는 거지 코드 속에 비트코인이라는 게 존재합니다라고 하면 그 말 자체를 직관적으로 지금도 99%의 사람들은 못 받아들이죠. 근데 인간한테 존재한다고 하는 개념은 이 물성하고는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 이거를 지금 딱딱한 플라스틱으로 느끼느냐 아니면 딱딱한 코드로 느끼느냐는 사실은 내 뇌가 그걸 인식하는 순간 똑같아요. 중요한 게 아닌데 직관적이냐 직관적이지 않으냐죠. 그러니까 직관적이지 않으니까 코드는 좀 더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만약에 인간들이 이게 물성과 상관없이 이 코드라는 게 불변하고 희소한 어떤 물체, 딱딱한 물체가 존재하는 거라고 우리 뇌가 받아들이면 80억 인구가 이걸 받아들이는데 한 명이 받아들이는데 1초가 걸리면 80억 초가 걸리겠죠. 그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완벽한 금이 되겠죠. 그 순간이 돼버리면 이거는 금은 이 가치에 비교가 안 되겠죠. 비트코인 가격을 예측하기 위해 볼만한 지표는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도 책을 정리하면서 이제 공부를 좀
하면서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비트코인의 시대에 정리해 놓으신 거를 이제 충분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만 한 가지 얘기하면, 오히려 이제 그 지표 중에 이제 최근에 언급되기 시작한 거예요. M2라고 통화량 유동성이죠.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이제 시중에 달러가 얼마큼 풀렸느냐예요. 그러니까 지난 20년간 비트코인의 가치 가격을 15년간 비트코인의 가격과 M2 통화량의 상관관계를 이제 분석해 놓은 걸 보면 상관관계가 94%라고 그래요. 0.94. 0.94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99%의 친자 확률하고 똑같잖아요. 거의 같은 거예요. 거의 같은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석 달 정도의 시차를 가지고 만약에 M2 통화량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 석 달 뒤에 이렇게 따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거냐라는 거를 가장 확실하게 가늠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석 달 전에 통화량이 증가했는가를 보시면 돼요. 그거는 지금까지 유용하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가장 유용한 지표 같고요. 그러면 이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하기 위한 이제 분석의 측면에서는 많은 온체인 데이터들이 유용한 데이터들이 있어요. MVRB라고 해서 시가총액을 실제 거래된 그 총액으로 나눈 건데, 쉽게 얘기해서 가장 최근에 비트코인이 이제 1억 5천에 거래됐다.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1억이다, 2억이다. 그러면 내가 싸게 사놓은 최근에 거래가 싸게 거래가 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판단해서 이게 이제 낮을수록 지금 저평가돼 있으니까 사라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온체인 데이터들을 많이 분석해서 지금 이게 고평가가 되어 있는지 저평가가 되어 있는지를 판단하고 투자를 하는 기법으로 많이 이용들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가 단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근데 제가 그냥 선호하는 방법은 그냥 비트코인이 어떤 건지를 이해하면 장기적으로 계속 우상향할 거니까 내가 그냥 사놓고, 쉽게 해서 그냥 방석 밑에다 깔아놓고 그냥 푹 썩히면 언젠가는 가치가 올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가 올라 있을 때 목표 금액이 되면 팔고, 목표 금액이 안 되면 그냥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제가 경제 전문 기자를 하긴 했지만 사실은 그렇게 경제에 관심이 있었던 편도 아니었고 그냥 업으로 삼았던 거고, 그리고 또 경제학을 전공하긴 했지만 경제학에 대해서 그렇게 뭐 재미있게 공부를 해본 적도 없어요, 대학 다닐 때. 근데 이제 굉장히 어렵고 재미없는 어떤 이론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역으로 생각하면 비트코인의 시대라는 책이 올해 4월 16일 날 나왔고, 2024년 4월 달에 비트코인의 미래라는 책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2005년 1월 달에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 바로 보기, 줄여서 이제 월저버버라는 책이 나왔어요. 이게 세 가지가 다 일맥상통하는 어떤 주제는 뭐냐면, 달러라는 화폐 패권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화폐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의 일상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제가 이제 X세대인데, 근데 이제 IMF 외환위기를 겪었거든요. 그 X세대가 가장 민감한 시기였어요. 왜냐면은 그 70년대생들은 IMF 97년이 처음 사회에 나가거나 가장 왕성하게 이제 청원의 꿈을 품고 시작할 단계였잖아요. 청년 시기였거든요. 그때 이제 IMF 외환위기라는 게 왔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달러가 부족해서 국가 부도가 났다. 기업들이 다 한보가 부도가 나고 금융사들 다 망했다. 그러면서 이제 실업자가 양산되고 아버지가 실업자가 되고, 이제 그때 취직하려고 했던 X세대들은 이제 취직할 데가 없어지고 했던 거죠. 그때 폭삭 속았수다 그 드라마 거기 보면은 금명이 아버지랑 금명이랑 다 그냥 일자리 잃고 다 거리로 나왔잖아요. 그게 X세대에 실제 있었던 얘기거든요. 근데 그럼 그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우리 그 한보철강 한보그룹이라는 데서 차관 얻어가지고 열심히 사업 안 하고 부동산 투기해서 그런 건가? 그렇게 생각했죠, 처음에는. 누군가가, 경영자들이 경영을 잘못하고, 누군가가 무능하고, 경제 관료들이 사실은 무식해서 사실은 우리가 불행을 겪은 거다라고 생각하죠. 지금 제가 언급한 사람들은 그 100%의 어떤 잘못으로 IMF 외환위기를 우리가 겪었다라고 하면은, 지금 제가 언급한 이 모든 사람들의 잘못을 합하면은 0.01%도 안 돼요. 그럼 99.99%는 누구의 잘못이냐? 달러의 잘못이에요. 달러 시스템에.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라고 하면은 앞으로 이 화폐 시스템에 적응해서 돈을 버는데 굉장히 불리한 사람이 돼요. 이거를 제가 설명은 안 드리겠는데, IMF를 겪은 게 우리 아버지가 일을 잘 못해서, 아니면 아버지가 다녔던 회사 사장이 글로벌 자금 동향을 잘 몰라서, 아니면 당시에 우리나라 청와대 정부가 관료들이 경제 공부를 잘 못해서, 다 이유는 되지만 굉장히 작은 책임들이에요. 이 지금 언급된 사람들은. 결국은 닉슨 쇼크 이후에 달러 통화량이 늘어나는, 발행량을 늘려서 돈을 버는 세계화 구조를 만든 달러 시스템이 IMF를 만든 거예요. 세계화라는 거대한 거시경제의 물결 속에 우리가 휘말렸던 거지, 어떤 개인이나 어떤 기업이나 어떤 정권의 잘못이 아니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게 개인이나 기업이나 어떤 정권의 잘못이 아니라 달러 시스템의 어떤 부작용이었다는 걸 아는 순간 돈을 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에서 고통을 겪었다는 거는
대한민국이 IMF를 겪으면서 제로섬 게임이잖아요. 누군가 손해를 봐야 누군가 이득을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고통스러웠다는 얘기는 우리가 IMF를 겪으면서 손해를 봤다는 얘기예요. 그 순간에 누가 이득을 봤을까? 헤지펀드, 사모펀드, 월가가 이득을 본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월가하고 헤지펀드하고 사모펀드는 왜 이득을 봤을까? 달러 시스템이 어떤 건지 알았던 거죠. 자기네들이 만든 거니까. 자, 그럼 그때 그 당시 돌아가면 아마 모를 거야. 저도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근데 지금 IMF 위기라는 게 본질이 뭐라는 걸 알았다면 그때 누군가는 돈을 벌었겠죠. 국가 부도의 날이라는 영화 보면 거기에 유아인인가 배팅 하잖아요. 그 주인공은 안 거예요. 이 사태의 본질이 뭔지. 배팅할 수 있죠. 유리한 쪽으로. 그러니까 화폐 시스템을 이해한다는 거는 내가 어느 쪽에 배팅할지를 승률이 높은 쪽에 배팅할 수 있는 방법을 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현재 통화 발행량이 늘어나는 현재 화폐 시스템 하에서는 당장 오늘이라도 강남 아파트를 사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계속 강남 아파트가 오를 거예요. 지금 같은 화폐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 오늘이 제일 싼 거예요. 근데 30년 전에 강남 아파트 안 샀으면 지금 못 살 거예요. 지금 평당 1억인데 비싼 건 평당 2억이니까 100억이니까 못 사죠. 앞으로 계속 못 사요. 지금의 화폐 시스템이 계속 유지가 되면 앞으로 계속 가난해질 거예요. 훨씬 더 지금보다. 왜냐면 그래프가 더 가팔라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2001년에 만약에 5억 했던 게 2010년에 10억 했으면 10년 동안에 2배가 는 건데 지금 10억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달라요. 아마 내일 가면 10억이 더 비싸지거든요. 한 달 전보다 10억이 더 비싸요. 지금 강남 아파트가. 훨씬 더 이게 빨리 가파르게 올라가니까 아마 지금 강남 아파트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앞으로 평생 대대로 아마 못 살 겁니다. 이 경제 시스템이 완전히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다른 방향으로 가기 전에는. 근데 지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비트코인이 다른 방향으로 가자는 선언이에요. 그러면 내가 강남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어떻게든 지금의 화폐 시스템을 유지시키는 쪽에 배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힘을 다해서 지금 같은 화폐 시스템, 법정 화폐 시스템을 유지하고 지금과 같은 달러 시스템을 유지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돈도 있고 힘이 있으니까 그걸 유지하려고 힘이 엄청나게 셀 거예요. 근데 소수죠. 강남 아파트 갖고 있는 거 소수고 지금 월가 사람들 소수니까 다수는 강남 아파트가 없고 미국 국채를 안 갖고 있어요. 이 다수가 움직여서 지금 비트코인이라는 화폐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비트코인도 달러 시스템의 반작용으로 나오고 달러 시스템이라는 어떤 부작용, 그러니까 발행권 남발에 의한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강남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의 자산은 계속 올라가는데 월급을 받은 나의 지갑은 계속 털털 털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싫다고 해서 비트코인을 이해하고 비트코인을 투자하잖아요. 비트코인이 전가의보도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의 달러 시스템의 어떤 모순을 치정하는 화폐지만 이것도 당연히 어떤 모순을 가지고 있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달러의 부작용이 훨씬 커 보이니까 비트코인이 훨씬 더 좋아 보이죠. 하지만 비트코인이라는 화폐도 단점이 많은 화폐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이 되면 이 화폐도 나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강남 아파트를 안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유리한 화폐죠. 그러니까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겠다라는 사람은 없잖아요. 신이 아닌 이상 운동장을 평평하게, 인류 역사상 평평한 운동장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왼쪽으로 기울었다가 오른쪽으로 기울었다가 하는 거지. 그럼 지금은 이제 달러 패권이라는 쪽에 기울어져 있어요. 왼쪽으로. 그럼 이거를 오른쪽으로 기울겠다고 하는 게 이제 새로운 화폐 시스템을 지금 찬성하고 옹호하는 비트코이너들인 거죠. 이거는 새로운 불평등이에요. 근데 대신에 이제 우리 같은 90%, 99%라는 강남 아파트를 안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유리한 운동장이죠. 우리한테 유리한 운동장을 만들자는 거지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자는 건 아니거든요. 비트코이너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유심히 보셔야 돼요. 나한테 유리할 때 투자를 했다가 어느 순간 나한테 불리해 줄 수도 있고 나한테 타격이 될 수도 있다는 거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리고 화폐 시스템을 이해하셔서 나한테 유리하게끔 하는 운동장이 어떤 건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나한테 불리하다면 왼쪽에 발을 굴러서 자꾸 왼쪽으로 기울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꾸 딴 사람이 부자가 되고 내가 가난해지는 거를 가만 놔두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너무 착해서 나는 그것도 상관없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근데 나는 그게 싫다 그러면 나한테 유리한 제도를 만들어야겠죠. 그거가 이제 결국은 내가 비트코인이라는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거예요.